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지금 몇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연락처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지금 약속드립니다. 경조사 참석률 1위 연예인 이마룡. 그의 휴대폰에는 12,000명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12,000명.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연락처의 60배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짝이 너무 많았어요. 다 나랑 단짝이었죠. 근데 정작 내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 했을 때 없는 거예요. 12,000명의 연락처. 그런데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마룡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들어 독해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전화가 와도 다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내가 힘드니까요. 12,000명의 인맥을 가진 사람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몇백 명의 연락처를 들고 사는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 이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입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세요.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누구를 지우고 누구를 남겨야 하는지. 우리는 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안해서, 예의가 없어 보일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연락처에서 이름을 하나 지울 때마다 내가 더 외로워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덜 외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마룡 씨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12,000명이 있어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500명의 안면과 5명의 진심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지금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연락처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민준 씨, 올해 67입니다. 민준 씨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2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 둘을 키웠습니다. 형이 참아야지, 형이 양보해야지. 그게 습관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에는 520명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등산 모임, 골프 모임. 5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밤, 30년 지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민준아, 나 좀 급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민준 씨는 묻지도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30년 친구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번에 빌려준 돈 괜찮으면 이번 달에 좀 줄 수 있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 돈 때문에 그래? 그 한마디에 30년 우정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민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520명의 이름들. 그 중에서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민준 씨는 그날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한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려보며 천천히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연락처에는 12명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인정이 없는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호혜성에 기반한다. 한쪽이 주기만 하고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착취다. 여러분, 연락처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겁니다. 연락처에서 지워야 할 10가지 인간 유형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준 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민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는 평생 친구라며 우정의 악수를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35년 동안 우진 씨에게서 연락이 온 건 딱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때였습니다. 민준 씨는 축의금을 넉넉히 챙겨서 갔습니다. 우진 씨는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15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나 정우진이야. 내가 요즘 사업을 하나 하거든.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15년 만에 연락이 사업 투자 제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도 우진 씨는 민준 씨의 근황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자기 사업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투자는 어렵다고 하자 주변에 투자 관심 있는 사람 소개 좀 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이었습니다. 또다시 20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근데 너 동생이 은행 다닌다고 했지? 우리 아들 취업 준비 중인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 순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35년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연락처 중 하나구나. 민준 씨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한데 나도 동생 일에 관여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서 연락 올 때마다 뭔가 부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우리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낫겠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친구 좀 도와주지.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 그래,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였나 봐. 35년 동안 3번 연락하고 3번 다 부탁하는 사이. 이제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배운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필요가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냥 궁금해서,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등산 모임 친구였던 송재훈 씨가 그랬습니다. 재훈 씨는 60대 초반부터 함께 산을 탄 동료였습니다.
같은 등산 모임에서 8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고,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아파트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 연금은 또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처음에는 민준 씨도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노후가 원래 힘든 거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재훈 씨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훈아, 우리 큰 손주가 의대에 붙었어. 재수 끝에 붙었는데 너무 기뻐. 민준 씨에게는 몇 년 만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요즘 의대에 나와봤자 의료사고 하나만 나면 인생 끝이야. 게다가 의사들 수입도 예전 같지 않대. 변호사나 의사나 다 넘쳐나서. 민준 씨의 기쁨은 싹 가라앉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말만 들었으니까요. 또 어느 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 요즘 수채화 배우는데 너무 좋아. 평생 못 해본 거 하니까 새로워. 너도 한번 같이 해볼래? 수채화? 그거 돈 들어. 물감이며 붓이며 종이며. 게다가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해 그냥 TV나 보는 게 낫지. 민준 씨는 더 이상 재훈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다운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도 전염됩니다.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내 빛이 꺼진다. 어느 날 재훈 씨가 또 불평을 늘어놓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보자.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면 나도 힘들어. 야,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는 좋겠다. 그렇게 낙천적으로 살아서.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재훈 씨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의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북돋아주지만 나쁜 관계는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민준 씨 아내의 친구였던 김수연 씨가 그랬습니다. 수연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손주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연 씨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민준 씨 아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큰 손주가 대학에 붙었어요.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합격했대요. 아, 그래요? 요즘 대학들은 정원도 못 채운대요. 우리 손주도 작년에 붙었는데 입학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 취업이 문제지. 민준 씨 아내는 그 말에 기쁜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깎아내리는 말만 들었으니까요. 몇 달 후 민준 씨 부부가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작지만 우리 집이 생겼네요. 아, 거기요? 거기 재건축 대상 아니었어요? 투자 가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곳에 사지 그랬어요. 민준 씨 아내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연 씨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요. 좋은 일 있으면 꼭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여보, 그 사람은 당신을 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모든 열정 중 가장 지독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다. 질투 많은 사람은 남의 기쁨을 자신의 실패로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꼭 그 기쁨에 상처를 섞어버리는 말투를 씁니다. 민준 씨 아내는 그 이후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쁜 일도 이야기하기 싫어지니까요. 배운 점이 있습니다. 나를 숨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는 슬픔도 나눌 수 없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물든 말은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을 앗아가는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말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홍기철 씨가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 오랜만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50년 만에 모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민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철 씨가 민준 씨를 보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준. 오랜만이다. 야, 너 배 엄청 나왔네. 완전 아저씨 됐어. 뭐 먹고 사냐? 주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민준 씨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첫마디가 외모지적이라니요. 자리에 앉아서도 기철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아, 너 머리 많이 빠졌다. 나는 아직 이렇게 많은데. 기철 씨는 자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요? 작년에 은퇴했어. 요즘은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수채화도 배우고 있어. 민준 씨는 나름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이구, 벌써 은퇴했어? 한가하겠네. 그림은 또 뭐야? 이 나이에 그림 배워서 뭐 하게? 민준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가워서 나갔는데 오히려 기분만 상하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나왔나? 머리가 많이 빠졌나? 민준 씨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동창회 나갔다가 기분만 상하고 왔어요. 한 친구가 말끝마다 외모 지적하고 하는 일 깎아내리고 50년 만에 만났는데 반갑다는 말보다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일수록 그 사람의 진심이 더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기철 씨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상처가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모가 변합니다.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남 앞에서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며칠 후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또 기철 씨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세요. 특히 민준, 너 살 좀 빼라.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철아, 그런 말 듣는 게 기분 좋지 않아?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단톡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철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냥 농담이잖아.
민준 씨는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게 첫마디여야 했을까? 나는 참 반가웠는데. 그날 이후 기철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홍기철의 번호를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은 여전히 무례함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머리 숫자가 줄었는지보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를 먼저 물을 겁니다. 진짜 배려라면 내 배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괜찮은지를 살피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이마룡 씨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화를 내면 싸움이 되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빨리 나와요. 특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무례한 자리에서는 빨리 피하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번째 유형은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직장 후배였던 이상훈 씨가 그랬습니다. 상훈 씨는 민준 씨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회사에서 15년을 함께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상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에 딸 결혼식이 있는데 갑자기 예식장 추가 비용이 나왔어요.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민준 씨는 흔쾌히 돈을 보냈습니다. 후배의 딸 결혼식이니 도와줘야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번에 빌려준 돈 형편이 되면 보내달라고요. 그러자 상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신혼집 마련하느라 돈이 계속 나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상훈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에 둘째 아들 전세금 때문에 5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전에 빌려간 돈도 안 갚았는데 또 빌려달라니. 상훈아, 저번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됐어? 그거요? 형님, 제가 요즘 정말 형편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번에 빌려주시면 다 같이 갚을게요. 민준 씨는 그날 거절했습니다. 상훈아,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상훈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훈 씨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배운 점이 있습니다.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은 빌린 돈을 갚는 게 먼저입니다. 갚지 않고 또 빌리려는 사람은 당신을 ATM 기계로 보는 겁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호의는 필요 없습니다. 6번째 유형은 술자리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골프 모임 친구였던 최영철 씨가 그랬습니다. 영철 씨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매너가 좋았고 대화할 때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골프 모임 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1년 동안 수고했다며 술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영철 씨도 처음엔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소주 서너 병이 돌아가자 영철 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야, 민준아, 너 골프 실력 왜 그래? 맨날 봐도 늘지를 않아. 민준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술 먹고 하는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영철 씨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야, 김 회장, 당신 요새 돈 좀 벌었다며? 오늘 술값 당신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김 회장이라 불린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영철아, 술 그만 마시고 물 좀 마셔. 그랬더니, 뭐, 내가 술 많이 먹었어? 나 멀쩡해. 야, 너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영철 씨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고,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와 다른 친구들이 영철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민준 씨가 영철 씨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친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철 씨는 술만 마시면 항상 이랬습니다. 큰 소리 치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다음 날 기억 못한다고 하고. 민준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철 씨,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술 드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영철 씨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만 마시면 그래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영철 씨가 있는 저녁 술자리에는 가지 않기로. 여기서 이마룡 씨의 또 다른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술자리에서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 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계를 오래 가져가려면 저녁 때 안 만나고 점심시간에 모임을 가져요. 점심 모임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녁 술자리보다 점심 모임이 오래 간다. 술에 의해 망가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술만 마시면 공격적이 되는 사람, 무례해지는 사람,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술자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술 없이도 편안합니다. 7번째 유형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성당 봉사 모임 친구였던 윤미숙 씨가 그랬습니다. 미숙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성당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숙 씨가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숙 씨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 후에 차도 태워다 주고 가끔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전화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요? 제가 왜요? 자식이 부모한테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요? 또 다른 날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옆집 사람이요. 저만 보면 인사도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미숙 씨가 먼저 인사해 보셨어요? 미숙 제가요? 왜 제가 먼저 해요? 나이도 제가 더 많은데. 예의가 없는 거죠.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아들이 나쁜 거고 옆집 사람이 무례한 거고 세상이 자기한테만 차갑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미숙 씨, 혹시 미숙 씨가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들한테도 이웃한테도. 민준 씨도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들짝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항상 피해만 받았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민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숙 씨는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정을 원하는 거라는 걸.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걸. 민준 씨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동정을 구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피해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는 있어도 평생 동정의 공급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8번째 유형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아파트 이웃이었던 한정희 씨가 그랬습니다. 정희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가끔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정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사실 우리 큰아들이 요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직 주변에는 말 안 했는데 정희 씨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걱정 많으시겠어요. 저는 입 무거운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민준 씨는 정희 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이웃이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드님이 이혼하신다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웃 정희 씨한테 들었어요. 정희 씨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정희 씨, 제가 부탁드렸던 이야기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요? 제가 그냥 한두 분한테만 살짝. 저는 정희 씨한테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입이 좀 가벼워서.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민준 씨가 힘드실 것 같아서. 민준 씨는 그날 이후 정희 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한번 배신한 입은 또다시 배신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동네방네 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입 가벼운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9번째 유형은 조건부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동네 후배였던 서준호 씨가 그랬습니다. 준호 씨는 민준 씨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끔 마주치곤 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민준 씨에게 친절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 좀 괜찮으세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고기 좀 구워드릴게요. 민준 씨는 준호 씨의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 씨의 친절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그런데 말씀인데요. 혹시 형님 아는 분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요즘 집을 좀 알아보고 있어서요. 민준 씨는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줬습니다. 몇 달 후 또 준호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부탁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의 친절은 조건부였다는 걸. 대접하는 것도, 안부를 묻는 것도 모두 뭔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민준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의 친절은 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친절이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여전한지. 10번째 유형은 가치관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준 씨의 대학 동기였던 김태수 씨가 그랬습니다. 태수 씨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졸업 후에도 가끔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둘의 생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준아, 요즘 젊은 애들 버릇없는 거 봤어? 지하철에서 노인한테 자리도 안 양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애들도 힘들 수 있잖아. 서서 가는 거 우리도 괜찮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넌 맨날 그렇게 애들 편만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더 버릇 없어지는 거야. 대화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 민준 씨가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바이올린. 그거 배워서 뭐해? 돈이나 되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시켜봤자 소용없어. 차라리 코딩이나 배우지. 민준 씨는 더 이상 태수 씨와 대화하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의견이 부딪혔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는 걸. 민준 씨는 태수 씨와의 만남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건 서로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존중은 할 수 있지만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정리할 것인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면서 각 이름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 이 사람 이름을 볼 때 마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둘,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 1년? 2년? 5년? 셋,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안부? 아니면 부탁? 넷,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다섯, 이 사람에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여섯, 이 사람이 나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가? 일곱, 10년 후에도 이 사람과 연락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이 많다면 그 사람은 연락처에서 지워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정리하세요. 한 번에 다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즐겨찾기 그룹을 만드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 10명만 골라서 즐겨찾기에 넣으세요. 그 10명이 당신의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1단계,
5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람부터 지우세요. 2단계, 연락이 왔을 때 받기 싫었던 사람을 지우세요. 3단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빴던 사람을 지우세요. 4단계,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던 사람을 지우세요. 5단계,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지우세요. 한 달에 10명씩만 지워도 1년이면 120명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세 번째, 대화 스크립트를 준비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왜 연락이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부드럽게 말하는 법은 요즘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들고 하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연락하려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계가 저한테는 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낫겠어요. 합의하는 법은 우리 서로 솔직하게 말해요. 만날 때마다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네 번째, 차단이 부담스럽다면 알림을 꺼두세요. 완전히 연락처를 지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알림만 꺼두세요. 카카오톡 알림 끄기, 전화 무음 설정. 그 사람의 연락이 와도 당신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일이면 여러 번 연락할 테고 그때 보면 됩니다. 급하지 않은 일이면 굳이 답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연락처를 정리하는 중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군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500명보다 기존의 10명이 더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연락처를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영영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세요. 경조사에서 만나면 예의는 지키세요. 다만 일부러 연락하지 않는 것, 일부러 만나지 않는 것, 그게 정리입니다. 일곱 번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 이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마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처 저장은 이렇게 해요. 이름만 쓰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직함을 써요. 개그맨 서경석 이렇게. 만난 장소를 써요. 양평 골프장 이렇게. 그럼 나중에 기억이 나요. 이름만으로는 사람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을 계속 연락처에 둘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박민준 씨는 5년 동안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520명에서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말합니다. 연락처가 줄어드니까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저 사람 화났으면 어쩌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전화가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만남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요.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외로워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안해서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친구니까 참아야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해해야지.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로 민준 씨는 68이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 그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 보낸 것인가?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민준 씨는 요즘 매일 아침 7시에 친구 한 명과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또 다른 친구와 점심을 먹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힘들면 함께 걱정합니다. 그게 우정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가끔 연락 없이 민준 씨 집에 들립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민준 씨는 친구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말이 없어도 편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민준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지우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보다 진짜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이마룡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짜 내 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처에도 지워야 할 이름이 떠오르셨습니까?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냉정하게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둘째, 늘 부정적인 사람. 셋째,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 넷째, 말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 다섯째,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여섯째, 술자리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 일곱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여덟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아홉째, 조건부 친절을 베푸는 사람. 10번째, 가치관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용기 내어 정리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 내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내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보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보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휴대폰 속 연락처를 지우는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딱 한 명만 지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휴대폰 속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있을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는 영혼을 맑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당신의 연락처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떠올렸다면 이미 당신은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관계의 정리를 통해 당신의 하루가 더 가볍고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